그리고 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인구 구조 네. 그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잘 봐야 된다. 네. 하고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하나의 큰 그런 네.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어차피 이제 투자도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간 고령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그런 네. 과정 중에 있는데 혹시 이런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네. 지금 좀 투자하기 좀 괜찮은 네. 앞으로 투자하기 괜찮은 네.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인구는 이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된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고령화될까?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거를 해야 이제 보다 구체적인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고령자의 숫자는 실로 이게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2020년 기준 했어요. 지금 이 65세 이상 인구가 한 7억 명에서 8억 명.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억 명 하면 8억 명일 겁니다. 8억 명 정도 될 겁니다. 8억 명 되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60년 되면은 이게 19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억 명이 증가하는 것이죠. 네. 40년 동안. 인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인구도 증가합니다. 인구도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그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하고 이런 중동,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선진국 인구는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미미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요.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고령화율은 그렇게 안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륙은 일단 조금 차치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대륙을 차치하고 전체 인구에서 이제 고령자에 보면은 전체 인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서 고령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40년 동안 11억 명이 증가하면요. 그게 이제 비율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향후 40년 동안 65세 이상만 모여 사는 미국만한 나라가 3개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65세 이상만 모여 사는 중국만한 나라가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저 지역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잘 팔릴까 이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지금 증가하는 이 고령자들이 좀 소득이나 부가 좀 많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또 주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소비를 주도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수요하는 제품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제품하고 묘하게 교차관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시니어들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 동네 70대 뭐 이상한테 물어보면은 그 용돈을 있으면은 이걸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왜 저축을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손주 용돈 주려고. 근데 이거는 옛날 세대이고요.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될 베이비 부모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득도 많고 부도 있는데 본인에게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고령자 하면은 손주 돈 꼭꼭 모아두었다 현금 집에 꼭꼭 챙겨두었다가 손주 오면은 야 용돈 들고 가라 뭐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소비층으로 또 오릅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 숫자도 아까 11억 명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 거대한 소비층이 어떤 제품을 수요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 것들. 그게 이제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것은 오롯이 고령자의 영역하고 거의 제일 직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메타버스가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시니어들이 충분히 이 시장에 게임도 그렇고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그 고령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제 많이 커질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은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중국이 이제 고령자 수가 우리나라가 뭐 하여튼 10년에 증가할 고령자 수가 그 동네는 1년에 증가하니까요. 뭐 그 정도로 고령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이전부터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되게 전격적으로 나가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빠른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중국이란 큰 영토를 이커머스로 통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물류라는
그 도로 인프라는 국가에서 쫙 깔고 그 다음에 서로의 정보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하고 하면서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지방 곳곳에도 이제 생산을 하더라도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데서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향후에 이제 중국은 고령화가 또 그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고민을 했죠. 우리나라 고령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오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20년 전부터 고민을 했을 텐데요. 그게 저는 이제 이메디신, 이커머스로 했다면은 이제 이메디신, 이메디칼, 혹은 뭐 이런 건데 이걸로 가지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원격 진료가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 도입하는 것, 빅데이터 도입해서 뭐 하는 것 등등 해서 이제 중국이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그다음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꽤 전폭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은 꽤 좋지 않을까, 시장이 꽤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뷰티 산업은 잘 아실 거고요. 요즘은 이제 엔티에이징을 이제 넘어서서 다운에이징의 시대이거든요. 이제 나이를 더 젊어지게 다운에이징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까지 실제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그렇죠. 뭐 보톡스를 맞든 뭘 하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메타버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확장성을 그래서 이제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종목의 전문가는 아니고 채권 쪽을 평생 했으니까요. 네네. 이쪽에 이제 섹터나 트렌드 쪽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뭔가 신제품들이 막 나오고 할 때는 이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확 오르는 거죠. 오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조금 주춤주춤할 때는 이것들이 이제 옆으로 깁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제약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하거든요. 그렇지만 트렌드는 제 느낌에는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도 되게 이제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는 오롯이 고령자의 영역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건 뭐 변동성이 좀 보이고 떨어지고 뭐 이럴 때가 있겠지만은 이건 뭐 적립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계속 오래 가져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괜찮을 영역일 것 같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하고 가상현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출발점으로 봐서는 조금 초기 시기가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가상현실하고 뭐 하고 만든다고 난리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수요자가 좀 꽤 범용적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곳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뭐 강의실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점포를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 같은 데서도 그 가상현실에서 교회를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영역의 확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다음 게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 가상현실도 젊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저는 시니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일본은 이미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고령자들이 e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두뇌를 단련하고 반사신경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e스포츠 경연대회도 가끔씩 열고 주기적으로 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는데요. 미국에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알 텐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스 알프스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하러 오는데 이렇게 관광버스가 쫙 도착을 해서 이제 나이 드신 고령자분들이 다 간이의자를 하나씩 들고 내려가지고 거기 다 깔고 앉아서 이렇게 알프스산을 딱 보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하면 이제 싹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력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상현실 공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리얼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젊을 때 영상들, 사진들을 다 모아오면은 그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어릴 때 고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래서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막 그걸
감동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되게 괜찮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느낌에는 나중에 세상에 오면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기 엄마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돌아가시는 엄마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들도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게임 중에서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a Hero Quest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알츠하이머 연구소와 같이 해서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게임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게임은 이제 소위 말해 치매, 인지증이죠. 치매를 조기 발견하게 하는 이 게임을 막 하고 나면은 당신은 앞으로 20년 후에 치매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치매의 제일 한 15년, 20년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반사신경이 조금 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게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막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사신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그 게임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연구소하고 또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게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쪽의 공간은 이제 이미 이 영역도 커질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고령자들, 시니어가 만일 여기 이 공간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맛을 알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게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도 괜찮고요. 이제 일본이 대표적으로 고령사회에 대처하려고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이제 대부분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산업용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면서 이게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 내지는 이게 서비스 부문 로봇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가격은 비싼데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가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미 많은 드라마에서 이 서비스 부문 로봇들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로보틱스의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최강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현대차가 그걸 인수를 했죠.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가진 걸 인수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창업자가 마크 레이버트입니다. 그걸 처음 만든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로봇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핸디캡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고령자죠. 네, 예, 그래서 일본은 그거하고 결합을 시킨 거고 이제 앞으로도 이게 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거에는 강자입니다. 로봇 사용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아직 좀 약한데.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참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구나 해서 참 뭐 기뻤는데요. 밸류에이션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로보틱스 시장도 초기에는 뭐 소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투입이 되겠죠. 투입이 될 텐데 이게 점차 이제 이런 서비스 부문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은 이런저런 잘 되는 일을 뒤에서 한 단계 조금 뒤쳐져서 미리 위험을 감수 안 하고 딱 보고 저거 잘 되겠구나 하면은 막 치고 들어오는 패스트 팔로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 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혼자 깃발 들고 가다가 다 얻어맞고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패스트 팔로우로서 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딱 2등 자리를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10월인가 그때 헬스케어에 특화된 그 클라우드를 또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앞으로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은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도 빅데이터인데요. 각 개인들에 해당되는 모든 생체 지표들이 다 실시간으로 오는 것도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이터이죠. 나중에 IoT가 되면은 이제 자동차에 앉아 있어도 이게 또 여기서 또 이제 생체 신호를 보내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화된 그게 결국 클라우드가 다 해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데모테크에 관련된 산업이 쫙 발전을 하면은 따라서 발전을 하는 것이죠. 별 손해 없이, 리스크 없이. 여기서는 뭐 터지고 뭐 하여튼 망하고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지만은 이 기업은 망하더라도 클라우드를 쓸 거고, 이긴 놈도 클라우드를 쓰고, 지는 놈도 클라우드를 쓰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모테크 관련된 것들이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계속 그 소위 말해 이제 금을 캐러 갈 때 청바지를 계속 파는 셈이죠. 네. 예. 금 캐는 놈은 지가 뭐 캐든 못 캐든 총 맞아 죽든 어쨌든 여하튼 청바지는 입고 캘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안정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테크 관련해서 물론 배터리나 이런 거는 전기차니까 또 ESG 인바이러먼트 영역이니까요. 그것도 한 큰 흐름이 되긴 할 텐데 데모테크 영역에서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산업,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의 섹터가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아까 질문도 하셨고 한 것 중에 우리나라가 범피로드를 달릴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 계속 투자를 통해서 이 영역을 치고 나가는 기업은 계속 위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업이 계속 위너가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기업에 이제 지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사실 뭐 주식 시장을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다가 다시 또 잦아들고 다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정말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정말 긴 트렌드로 보면은 또 이렇게 낮은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구가 또 이제 성장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또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투자를 뭐 1, 2년 할 거 말 게 아니고 평생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말 10년, 20년의 트렌드 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좋은 책 내주셨는데 이 책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그 근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뜨거워진 그 아궁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작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작인지 그런 것들을 또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보시고 투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록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